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쌤, 구세주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 때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뭐냐? 자, 손익계산서. 자,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 자, 재무상태표가 특정 날짜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보여준다면 그 자산과 부채를 유지하고 상환 능력이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다라는 거, 재무제표다. 일정 기간.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면 가장 많이 보고하는 기간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회계기간이 될 겁니다. 회계기간, 다른 말로 회계연도라고 했었죠. 자, 회계기간, 보고기간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기간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성과. 자, 회사 경영을 누가 하죠? 뭐 경영장,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 그럼 사장이 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고 돈을 얼마나 썼느냐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차차 배우겠지만 이 손익계산서 적을 때는 수익과 비용을 돈을 받고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 이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수익이 발생했느냐, 언제 비용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봤지만 재무상태표도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을 기록했죠. 그럼 똑같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는 비용 항목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왼쪽 차변은 비용, 오른쪽 대변은 수익이다. 뭐 웃자고 말씀드리면 비수, 우리 비수가 꽂힌다 그러죠. 비수,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비용은 어떤 거고 수익은 어떤 거냐라는 건데, 자, 비용, 수익 정의를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비용 돈 쓰는 거죠. 맞습니까? 돈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사장이 가져가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주가 가져가는 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용을 순자산,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순자산이 자본이었죠.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인건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장이 가져갈 돈이 줄어든다, 맞죠? 그게 비용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회사 기업주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아껴 써라. 아껴 쓸수록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더 커질 테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은 버는 겁니다. 버는 건데, 자, 벌면 벌수록 많이 번다고 직원들 월급 많이 줍니까? 많이 주면 좋겠죠. 근데 많이 잘 안 줄 겁니다. 자, 수익이라는 거는 돈을 벌면 벌수록 사장이 가져갈 몫이 커진다라는 거죠. 사장 몫을 우리는 자본이라 불렀었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자본, 순자산에 뭘 가져온다?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는 거.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는 거. 자, 순자산이라는 건 자본입니다. 자, 비용은 순자산 감소를 시키는 요인. 그 다음에 수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비용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요 목적 참 중요합니다. 돈 왜 쓸까요? 기업이,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광고비를 쓰고 임차료를 쓰고 보험에도 가입하고 합니다. 이 돈을 왜 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비용이라는 항목은 절대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수익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모든 비용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많이 쓰면 된다라는 거죠. 많이 쓰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용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그럼 하나 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하나의 좀 또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수익과 비용의 합계는 항상 뭐 된다 그랬습니까?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런데 항상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두 개 이렇게 장부를 그려보고요. 자, 지금부터 크기는 수치로 보겠습니다. 크기는 뭘로 보겠다고요? 수치로 보겠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썼는 전체 총 비용이 있을 거고 1년 동안 벌었는 총 수익이 있을 겁니다. 자, 이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사용했는 총 비용과 총 수익이 정확하게 1원도 차이 없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몇백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몇백조 원을 단 1원의 차이도 없이 사용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월급을 200만원, 300만원 받는다. 근데 그 200만원, 300만원 받은 월급을 똑같이 다 쓴다?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이렇게 차이가 생길 겁니다. 수익이 이만큼이면 비용이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이만큼이 되면 수익이 이만큼이 될 수도 있다. 자, 수익과 비용이 한쪽이 꼭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차대변의 차이가 생길 때는 모든 장부는 무조건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차변 대변을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를 거냐, 요 차이만큼을 수익이 더 크죠? 아, 이만큼 벌고 요만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을 뭐라 부를 거냐? 1년 동안 벌었는 순이익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순이익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라는 표현. 아, 이번 회계기간에 순수하게 벌었는 돈이다 라는 거.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된다? 순손실이 될 겁니다. 순손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서도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었죠.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다는 항등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손익계산서 등식이 있는데, 손익계산서 등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차변에 있는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뭐와 같다? 총수익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총비용은 총수익과 플러스 순손실의 항목과 같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순이익과 순손실이다. 맞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된다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게 되면 순손실이다라고 이런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뭐가 된다? 요 두 가지가 손익계산서 등식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지금 굳이 여러분한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회계라는 학문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뭐라고요? 보수적이다. 자,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좀 안정성을 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걸 하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게 보수적인 의미인데, 자, 회계 앞으로 장부 기록하실 때 장부상에는 절대 음수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통장도 한번 보십시오. 통장에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으면 어때요? 상당히 불안해지죠. 근데 통장에 플러스로 적혀 있으면 불안감이 조금 더 난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회계는 보수적인 방향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 음수로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등식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학교가 되겠죠. 처음에 배우실 때 뺄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뺄셈. 자, 뺄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지, 절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이 결과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순이익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손실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값이 나오면 순이익이고 결과값이 마이너스 나오면 순손실이다라는 거. 결과값이 마이너스 나오는 얘기는 비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요 식 자체를 여러분들은 꼭 좀 암기를 부탁드리는데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라는 거 뭐 실생활에서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손이 깨어서 등식 수익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이다. 근데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순손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차변의 비용과 대변의 수익을 기록한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100만원이다. 좋아요. 중요한 건 수익이 100만원인데 이 A사의 수익이 100만원이 계속적인지 비반복적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익이라고 기록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이 수익도 또는 이 비용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 쓰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라 그랬죠. 자, 이름들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계정, 수익 계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익이라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자산,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같이 비교해서 볼 겁니다. 비용은 순자산, 자본을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의 가장 첫 번째 계정 과목 알아두실 거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습니다. 자, 상품 매출은 상품 판매하고 받는 금액,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제품 판매하고 받는 금액을 그냥 제품 매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돈 벌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계정 과목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무슨 수익이 있다고요? 이자 수익이 있죠. 자, 이자 수익은 제가 비교해서 봐야 될 비용 계정에서 뭐가 있느냐?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다라는 거. 빨간 줄이 쳐졌네요. 이자 비용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는 뭐냐? 이자는 잘 아시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 맞죠? 내가 누군가의 돈을 썼으면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받으면 수익, 주면 비용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 은행. 제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 받죠?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주죠? 이자 비용이라고 칠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꿈 같은 얘기죠. 뭐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주가 될 겁니다. 주주들은 매년 그 회사의 성과에 대한 분배를 받게 되죠. 그 부분을 우리는 배당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처리한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수익 계정 중에 임대료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임대료라는 계정이 있다. 자, 비용 쪽에 보시면 동일하게 뭐가 있느냐? 비용 쪽에 임차료라는 계정이 보이실 겁니다. 임차료라는 계정이 보이실 거예요. 자, 임대, 임차, 임대, 대여,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받는 대가, 월세죠, 월세. 그 다음 임차료는 빌려오고 주는 대가, 임차료 비용이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거, 건물주는 받는 거니까 임대료, 그 다음에 세입자는 주는 거니까 임차료,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복사기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정수기들 렌탈해서 많이 쓰죠. 이런 것도 임차료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학습용으로 제가 훈련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실생활에서는 임차료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무조건 임대료 준다, 임대료 받는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계처리 할 때는 정확하게 계정을 구분해 쓰셔야 됩니다. 아니, 강사님, 문제에서 임대료라고 나왔는데 왜 계정 과목을 임차료로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제에서는 생활 용어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임대료 줬다, 임대료 받았다고 적었겠지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문맥을 판단하셔서 내가 받은 거냐 준 거냐를 판단해서 임대료 받았으면 임대료라는 수익, 줬으면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쪽에 보시면,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있을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똑같이 비용 쪽에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비용 하단부 쪽에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에.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계산 과목 장문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주식을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 불렀죠. 그럼 이 주식을 언젠가는 내가 돈 벌 목적이기 때문에 팔 거란 말이에요. 매도를 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처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그 처분을 하고 산 원가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차액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5만 원에 구입했는데 내가 팔 때 6만 원에 팔았다. 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아니다. 5만 원에 구입했다가 4만 원에 팔았다. 1만 원의 차손이 발생했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쪽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수수료 비용이 있을 겁니다. 수수료 비용이 2번에 있구나. 자, 수수료 비용이 있을 거예요. 자, 비용 계정이 좀 많아갖고 제가 찾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이 뭐냐? 수수료 수익은 수수료라는 개념은 수수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수수료죠. 대신해 줘가 받는 거. 그럼 반대로 수수료 수익은 내가 받는 거고 비용은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습용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 수익이라는 개정을 사용할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 학습용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맞죠? 남의 일을 도와줄 필요는 없죠. 근데 수수료 비용은 많이 나올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또는 만다. 또 뭐 있을까? 은행 타행 이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수수료 수익이 되고 주게 되면 비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에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계정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이 나올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비용 쪽에도 보시면 쭉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배웠죠. 유형자산, 장기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형체에 있는 자산들이다. 맞습니까?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불렀죠.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팔 수 있겠죠. 팔았을 때 돈을 더 받으면 처분 이익이고요. 덜 받으면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사용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실 계정. 보험금 수익이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 자, 보험금 수익이라는 계정은 기업이 어떤 여러 가지 화재 보험을 가입했다가 보상금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본사 건물에 화재 보험 가입했는데 본사 건물에 불이 났다. 보험료 수령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회사가 돈 받으면 보험금 수익 처리한다는 계정 알고 계시고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익에서 꼭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계정 과목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잡이익. 비용 쪽에도 보시면 뭐가 있느냐?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비용 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거. 자, 잡이익, 잡손실. 왠지 잡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맞죠? 잡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잡이란 거는 영업과 상관없이,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작은 이익 또는 작은 손실들을 잡이익과 잡손실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뭐 잡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용으로 본다면 회사가 뭐 가지고 있던 폐품을 팔고 돈 벌었다. 뭐 이런 것들을 잡이익이라고 많이 쓰실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실무상에서는 잡이익을 가장 많이 쓰실 게 세금의 단수 차이들. 실제로 나중에 세법 뒤에서 강의를 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세금 계산해 보면 단단위까지 나올 거예요. 원단위까지. 뭐 542만 1254원까지 나올 겁니다. 단 요즘에 실제 납부되는 거는 4원까지 납부하지 않죠. 540원까지만 납부할 겁니다. 그럼 4원에 대한 회사는 그만큼 이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잡이익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 수업용으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폐품 팔았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잡손실 같은 경우에는 많죠. 잃어버린 거, 도난, 분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잡손실이다. 그래서
자비익과 잡손실은 영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작은 이익과 작은 손실들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계정만 알고 계셔도 될 겁니다. 나머지 계정들은 조금 좀 심오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이론 내용을 조금 학습을 하고 나서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요 계정 과목을 프린트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용 계정 과목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들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솔직하게 보면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항상 아껴 쓰라라고 경영자가 얘기하죠. 그래서 남았던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용 보겠습니다. 비용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인건비가 나오네요. 인건비 중에 뭐가 있느냐? 급여, 임금, 상여금, 잡급, 퇴직급여. 와우, 임금 맞죠? 자, 여기 이 계정들에서 급여와 임금의 차이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라는 계정은 언제 쓰고 임금이라는 계정은 언제 쓰느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들 중에 기업의 직원 중에 사무직 직군들, 정신적 노동하시는 분들이죠. 이 사무직 직원들한테 주는 보수를 우리는 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직군들에 만다고요? 지급하는 임금들 우리는 임금이라 부릅니다. 보수를. 자, 상여금은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죠. 설, 추석, 보너스라든지 맞습니까?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상여금, 정규 급여 외에 주는 이런 상여금. 그 다음에 잡급이란 용어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같은 이런 비정규직원들 같은 경우에 주는 보수. 됐습니까? 자, 알아두시고 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나중에 직원들 퇴사할 때 뭐 주는 거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요렇게 해서 계정 과목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임금, 상여금, 잡급, 퇴직급여. 급여와 임금의 차이는 급여는 사무직 직군, 그 다음에 임금은 생산직 직군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일용직은 잡급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해서 같이 보셔야 될 계정 과목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번에 제가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쪽에 두 번째 장 하단부에 보시면 기부금이라는 계정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계정 과목. 자, 가장 큰 차이. 누군가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쓰는데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대상자가 누구? 직원. 우리 회사 직원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러는 거 복리후생비. 자, 직원에게 쓰는 것들은 복리후생비.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쓰는 것들. 우리 거래처에 쓰는 것들 무조건 다 접대비죠. 많이 쓰죠, 회사가. 그 다음에 기부금은 뭐냐?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처이기 때문에 영업과 상관이 있죠. 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기부금은 영업,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지출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기부금이다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부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접대비, 그 다음에 기부금의 차이는 어딘가에 돈을 쓰는 건데 직원에게 쓰게 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쓰게 되면 접대비, 영업과 전혀 상관없는 곳 쓰게 되면 기부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계정 과목이 여비교통비가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요 두 가지가 합성어된 겁니다. 여비라는 용어와 교통비라는 용어. 자, 여비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비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여비가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비라는 건 여행 경비 맞습니까? 어디 여러 가지 여정을 떠날 때 쓰는 경비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업에서 여정을 떠난다. 그렇죠. 출장비. 출장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출장 가서 여러 가지 쓰는 거. 식대, 숙박비, 교통비 쓰는 것들. 여비. 그 외에 기업이 또 출장을 안 가더라도 시내 교통비 쓸 수도 있죠. 뭐 버스비, 지하철, 택시 맞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여비 교통비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교통비다라고 알아두시고요. 통신비 뭐 잘 알고 계시겠죠? 통신비는 그냥 상호 의사 전달하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통신들. 뭐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 유선전화
무선 핸드폰, 그 다음에 인터넷 팩스 같은 것 여러 가지 많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얘 또한 합성어입니다. 수도라는 용어와 광, 열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수도, 상수도 요금, 수도 요금이죠. 그 다음에 광, 빛, 광자, 전기 요금, 그 다음에 열, 난방 요금이다라는 거. 그래서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난방 요금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쓴다? 수도 광열비라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가 나옵니다. 세금과 공가. 자,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 얘도 합성어죠. 세금,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공과금 이런 것들. 자, 각종 세금들. 각종 세금 내는 거 있죠.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 내죠.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가에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벌금, 과태료 같은 것들, 가산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과금 여러 가지 협회비들 있죠. 협회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세금과 공가라고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근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서 세금과학과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빼고 갑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왜 빼는지는 뒤에 다음 강의에서 후술될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종 세금 내는 거, 협회비 내는 거, 가산금, 가산세 내는 것들 세금과학과 쓴다.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보험이 있죠. 맞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과 공가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갔는데 건강보험이나 장교양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면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러면 뭐라고 처리하느냐? 뒤에서 나올 겁니다. 보험료라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세금과는 세금 내는 거, 협회비 내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가산금, 벌금, 과태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임차료는 했었고, 그 다음에 수선비가 나오네요. 수선비. 자, 수선이라는 표현 잘 안 쓰지만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선. 고친다. 자,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소모품, 볼펜 고장나면 고쳐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우리가 수선한다는 건 오랫동안 쓰는 물건, 좀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선비는 유형자산, 1년 넘게 쓰는 것들이죠. 비싼 것들. 1년 넘게 쓰는 이 유형자산들에 대한 한다고요. 추가적인 지출, 사용하는 기간에 나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수선비라고 처리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수선비, 수리비 아닙니다. 수선비 알아두시고요. 수선비.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나오네요. 아까 했던 거. 업무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그 다음에 고용 산재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달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매년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그럼 4대 보험 가입했는 거, 국민연금 회사가 부담하는 분, 세금과 공가, 건강보험료와 장교양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 고용산재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우리는 보험료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있네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차 기름 있어야 되죠. 유류대, 수리비, 세차비, 주차비 등등 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들 단 여기서 빠져야 될 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됐습니까?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세금과 공가, 그 다음에 통행료라 그러죠. 고속도로 통행료, 톨비 같은 거 요즘에 하이패스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은 여비 교통비로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고속도로를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죠. 어디 고속 탄다는 건 어디 멀리 가는 거니까 그에 대한 여비라고 해서 여비 교통비라고 쓰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유형자산을 수리하면 뭐라고 쓴다 했죠? 그렇죠. 수선비라고 쓴다 했습니다. 자, 근데 차량 운반구, 우리 차량을 차량 운반구로 불렀죠. 이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봤지만 차 수리하면 뭐라고 쓴다고요? 차량 유지비라고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수선비라고 써야 되느냐, 차량 유지비라고 써야 되느냐, 둘 다 써도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수험생분들은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주어진 대로 하세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 그러면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고, 수선비 처리하라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개정 과목, 교육훈련비. 직원들의 업무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훈련비다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이런 교육훈련비, 됐나요? 교육훈련비, 직원들의 업무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직원 교육한 비용이다라는 거,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손익 계산서도 제가 두 번의 강의를 걸쳐서 할 건데, 그거 잘 알고 계시고,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필요하신 자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구세주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카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모든 영상과 영상에 대한 루트와 첨부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 있을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셔서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수업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